오늘 주제가 이제 그 올바른 비타민 복용법. 비타민 알고 먹으면 약이고요, 모르고 먹으면 독이라는 거. 사실 현대인을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안 먹을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오래 살기 때문에. 옛날에는 음식을 통해서 다 해결이 됐지만은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의 2010년도에 이제 수명이 80대가 넘었습니다. 지금 뭐 2018년, 19년 되면 거의 한 90에서 100세가 넘어가요. 그러면 인간의 수명은 어느 정도냐? 125세라고 그래요. 그거는 미국에 있는 어떤 생물학자가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뭐냐면은 한 인간의 태아세포를 갖고 분화된을 갖은 거 봤더니 50번을 분할을 하면서 죽더래요. 한 번 분할할 때 2.5년이 걸린대요. 그래서 곱하기 50을 하니까 125세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살면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125세까지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의학이 또 발달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텔로미어라고 해갖고 여기 그 생명선을 더 길게 하는 치료법들, 그러면은 더 연장이 될 수도 있는 세상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결국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수면, 운동, 영양이에요. 잠 잘 자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영양,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거. 이 세 박자가 유지가 되면 내 몸의 건강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수면이에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이때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사실 이 시간대 잠자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잠도 안 올 뿐만 아니라 생각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굉장히 잠이 잘 와요. 누우면 다 잔다고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더 점점점 잠이 안 와요. 왜 그러냐? 생각이 많아져서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는 그래도 잠은 잘 자긴 하지만 옛날보다는 사실은 잠자기가 좀 힘들긴 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쉽게 선택하는 게 뭐냐? 수면제예요. 수면제는 한번 먹기 시작하면은 끊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점점 양이 늘어나는 거죠. 뭐 한 알, 반 알은 괜찮다고 해서 먹기 시작한 게 어느 순간에서 이제 한 알, 두 알이 되고 그걸로 안 되니까 좀 더 센 거, 좀 더 센 거, 그런 거를 이제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수면제를 계속 먹다 보면 뭐가 문제냐면 단기 기억력이 이게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는데도 까먹고, 내가 누구한테 말했는데 잊어버리고, 그게 점점 쌓이다 보면 이제 치매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사이클 때문에 결국은 치매 환자라든지 뭐 여러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면은 가급적이면은 약을 안 먹고 잘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근데 침대에 누워도 잠이 안 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각 때문에 결국은 거기 있는 것보다 그냥 TV 보고 책 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잠이 안 와도 그냥 침대에 누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잠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이에요. 운동은 결국은 걷기만 해도 좋아요. 최근에 제일 좋은 운동 중에 하나가 등산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처럼 운동을 통해서 내 몸의 근육도 키우지만은 그리고 면역력이 좋아지게 돼요. 활력이 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대신 운동을 하면은 젖산이 축적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주스 한 잔 끝나고 나서, 그리고 단백질 하나 같이 먹으면 깨진 그 근육이 다시 재생을 해서 더 강력하게 돼요. 그래서 제일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닭주스. 제가 이제 저희 환자들한테 주로 많이 이제 얘기해 주는 건데, 닭주스라고 해갖고 뭐냐면 당근 사과에다가 닭 가슴살 조금 갈아서 이제 먹으라고 그래요. 그 양은 본인들이 조절해서 먹으면 돼요. 그래서 먹으면은 진짜 확실히 이 당근 사과뿐만 아니라 이 닭가슴살에 있는 단백질까지 섭취하니까 훨씬 더 근육량도 좋아지고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양이에요. 영양은 말 그대로 음식, 우리가 말하는 3대 영양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잖아요. 지금의 영양은 말 그대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거. 탄수화물이 모든 질병의 이제 근본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런가? 바로 탄수화물로 인해서 결국 혈당이 올라가요. 혈당이 올라가면 결국 혈관이라든지 각각 장기에 손상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 살면 살수록 결국은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고혈압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혈당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더라도 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으라는 거. 그래서 쌀밥보다는 햄이라든지 잡곡이 좋은 이가 그렇고, 그리고 과일은 단과일보다는 신과일, 이런 식으로 계속 바꾸면서 자기 체질을 이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단백질 섭취는 늘려야 돼요. 말 그대로 이 단백질이 결국은 근육의 힘이고 운동을 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람들이 고기 먹으면 암 발생률도 증가하고 나빠지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위암보다 대장암이 더 늘어났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서구식으로 식단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왜 위암은 줄었냐? 그거는 짠 음식을 소금에 김치의 소금량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보다 위암 환자가 줄었어요. 대신 고기 서구식으로 바뀌면서 피자 고기가 많이 늘어나면서 대장암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럼 고기를 먹을 때 어떤 고기를 제일 추천하냐면은 오리고기, 닭고기, 염소고기를 제일 많이 추천해요. 그리고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가급적인 살로 먹고 안 그러면 수육 형태 이런 아니면 샤브샤브 이런 형태로 먹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렇다고 안 먹으면 안 돼요. 고기를 안 먹으면 근육이 안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몸이 나빠진다는 거죠. 우리가 질병에 제가 강의 때마다 이 슬라이드를 참 많이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질병의 의미예요. 보통 병원에서 하는 질병, 의사들이 선택하는 질병하고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질병의 차이는 커요. 말 그대로 내가 피곤해.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몸이 안 좋아. 근데 병원에 가서 검사했으니까 정상이야. 그러면 대부분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몸이 피로하다는 것 자체가 바로 건강의 적신호입니다. 이때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면 상관이 없는데 말 그대로 이때 회복을 시키지 못하고 계속 피로가 누적하면 결국은 질병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게 뭐냐? 바로 수면운동 영양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잠을 잤는데도 피로가 회복이 안 돼. 그러면 더 자야 돼요. 더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일이 많으니까 뭐가 많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버드 의대에서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음식 피라미드라고 2008년도가 나온 자료입니다. 옛날만 해도요 여기 운동, 좋은 음식, 적정 체중 요기를 갖고 위로 올라갈수록 피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2008년도죠 이거. 거기 보면 바뀐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종합 비타민하고 비타민 D는 먹으라는 거. 그래서 옛날에는 영양제 먹으란 말을 하질 않았어요. 근데 이미 벌써 2008년도, 2009년도 때부터는 영양제를 먹으라는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영양제를 먹은 사람하고 안 먹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사건들은 굉장히 많았고 그동안.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왜 이 종합 비타민하고 비타민 D냐? 종합 비타민은 말 그대로 음식 속에 옛날에 비해서 비타민 함량이 줄어들었어요. 거의 뭐 1910년도 뭐에 비해서 지금 거의 한 100년 차이 나면은 거의 한 10분의 1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영양소 차이가. 대신 달기는 많이 들어요. 달아요. 음식들이.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이 햇빛에 노출을 잘 안 해요. 햇빛에 노출을 안 하다 보니까 비타민 D 결핍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옛날에 병원들, 좋은 병원들은 다 산에 있었어요. 공기 좋은데. 근데 최근에 병원들은 다 도시에 있어요. 공기 안 좋은데. 사실은. 그러니까 접근성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내가 건강하게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정도는 먹으면서 채워져야 된다. 아니면은 산에 들어가서 공기 좋은 데 가서 햇빛 노출하면서 좋은 음식 자기가 토양에서 이렇게 먹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아니고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그렇게 외식을 많이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영양제 정도를 먹으면서 보충을 해주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저희 병원에 왔던 환자 이제 사례인데요. 이분이 이제 자기 스토리를 환자분들한테 강의할 때 꼭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뭐냐면은 40대 여자 환자인데 유방암 환자야.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받고 암은 완치가 됐어요. 그리고 현재 이제 타모xi펜을 복용하고 있는데 이분이 아플 때 옆에 이제 주위에서 이제 영양제 먹으란 말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뭐 그러면서 이제 어떤 다단계 하시는 분이 이거 당신은 영양제를 먹어야 된다. 영양제를 안 먹어서 이제 병이 걸린 거고 지금 상황은 영양제를 충분히 먹어야지 이거를 이길 수 있다는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그럼 환자도 또 그렇게 혹하게 가잖아요. 그래서 영양제를 열심히 먹어서 항암 치료를 잘 넘어갔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 이분이 얘기한 거 뭐냐면은 처음에 한두 달 동안은 진짜 영양제 먹으니까 몸이 되게 좋아졌대요. 근데 3개월이 넘어서 하면 또 몸이 오히려 더 나빠지고 피로가 쌓이고 피부가 갈라지고 그리고 이제 손톱이 이제 손상이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 그대로 단백질 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고기도 안 먹고 그럼 단백질을 뭔가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택한 게 뭐냐면은 또 대두 단백질을 먹었는데 이분한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타모xi펜을 먹는다는 거예요. 타모xi펜을 먹었다는 거는 결국은 이분은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라는 거죠.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사람들은 대두 단백질, 콩단백질을 먹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호르몬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홍삼, 인삼, 석류 이런 것도 먹으면 안 돼요. 그게 다
호르몬 양성에서 유방암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한테 영양제 이렇게 끊고 그리고 이제 혈액 검사를 실시했죠. 그랬더니 혹시 워낙 많이 영양제를 먹으니까 비타민 D 수치도 거의 뭐 100까지인데 95 이러고 셀레늄은 오히려 그 정상 수치 이상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생겼던 거고, 그리고 백혈구 수치는 오히려 감소했어요. 왜 그런 거냐면 단백질 섭취를 안 하니까. 단백질을 안 먹으면은 결국은 백혈구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분은 그래도 건강한 분이었어요. 간 기능이 그래도 버텨주긴 했었어요. 그래서 환자한테 이제 이거를 끊고 한 일주일이나 2주 정도 지나니까 환자가 오히려 영양제를 안 먹으니까 피부가 좋아졌다고 하고, 말 그대로 피로가 이제 호전됐다는 얘기를 해주면서 자기 얘기를 꼭 다른 분들 만나면 꼭 얘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첫날 왔을 때 정말 영양제를 가방에서 이렇게 한 20-30개를 꺼내더라고요. 근데 저희 병원에 오는 분들이, 카페에서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또 많아요. 그렇게 본인들이 생각해서 사고, 누가 해서 이렇게 사다 보니까 영양제 이렇게 먹는데, 그럼 그렇게 본인이 판단하게 먹으시면 되는데 꼭 와서 확인해요. 이 약 먹어도 되는지, 이 약 먹어도 되는지 하면은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본인이 먹는 이유가 따로 있는데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런 사연이 있었고요. 두 번째 사연은 뭐냐면 50세 여자인데요. 얼굴에 피부가 나빠지고 이제 피로가 심해지고 장 건강이 안 좋아서 대학병원에서 장누수 증후군을 진단받고 이제 이 항생제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항생제 치료를 받았는데 결국은 좋지는, 근데 치료가 이제 그 생각보다 잘 안 되니까 이 환자가 이 병원 저 병원 다니고 뭐 유튜브부터 인터넷 사이트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보면서 영양제도 또 가방에서 또 한 20-30개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장누수랑 관련된 뭐 영양제를 그냥 다 먹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고 실제.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를 했죠. 말 그대로 장누수의 치료는 기본적으로 음식 알러지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지 않는 음식들은 피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식사를 오랫동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씹을 때 한 100번을 씹어서라도 이게 분해를 해줘서 이 안 좋은 분자량이 큰 음식들이 들어가지 않게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육류 섭취 줄이고 그 식이섬유와 채소 섭취를 늘려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꼭 먹어야 되는 영양제가 이제 보통 두 가지를 얘기해요. 비타민 D하고 유산균. 실제 장누수 환자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비타민 D 결핍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를 먹어서 장 건강을 좋게 해줘, 이런 몸 건강을 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유산균이에요. 원래 이제 그 장누수라는 건 뭐냐면은 이 우리 몸에 있는 좋은 유익균이 육모 사이에서 있으면서 유해균이 들어오는 거를 막아줘요. 근데 이 장 건강이 안 좋으면은 이 유익균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서 이 안 좋은 단백질 펩타이드들이, 큰 분자들이 얘가 이 육모를 뚫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러면서 몸이 나빠지고 염증이 생기고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거하고 이 두 가지 영양제는 꼭 먹어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머지 영양제 다 버리고 요 두 가지만 이제 먹으라고 했죠. 모든 지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책이 교과서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자료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영양제는 3가지 이내로 시작해야지, 누가 좋다고 이것저것 좋고, 또 어디 그 사이트 들어가면은 뭐 어떤 거에 관련된 영양제에서 한 20-30가지 뭐 이거,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먹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막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건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000년도에 제가 미국 갔을 때 보면은 이런 영양제 이렇게 많잖아요. 보면은 여기에 관련된 거, 여기에 관련된 거 이렇게 딱 해요. 사실은 이 많은 영양제 중에서 내한테 맞는 영양제가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여기는 업체예요. 물건 파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데 관련된 거.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나에 맞는 영양제가 뭘까를 본인의 증상과 판단해서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을 하되, 대신 그 영양제는 1-2가지, 3가지 이내로 하고 3개월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를 하고 빼고 넣고 해야지, 그냥 뭐 관련되는 게 좋다고 그냥 여기 있는 거를 쫙 사고, 뭐 어디에 관련된 거 좋다고 쫙 그냥 사요. 뭐 싸다고 좋다고 뭐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걸 또 먹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 오히려 내 몸에 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안 다음에 먹어야 된다는 거죠. 비타민 중에서 이제 논란이 됐던 큰 사건이 언제였냐면 2007년도였어요. 그게 이제 코펜하겐 쇼크라고 해갖고 비타민 쇼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그 전까지는 비타민을 먹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냥 막 먹었죠. 근데 이제 하나의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이 코펜하겐 쇼크인데, 바로 2007년도에 자마라는 미국 이제 의학회에 이제 그 코펜하겐, 그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 병원 팀들이
결국 메타 분석이라는 건 굉장히 많이 관련된 연구를 가지고 분석한 논문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더니 오히려 비타민 A, C, E, 베타카로틴을 함께 복용하면은 평균 사망률이 이제 5%나 증가한다는 것을 발표했어요. 근데 실제 이 논문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개별적으로 보니까 비타민 A가 16%, E가 4%, 베타카로틴이 7%였고 비타민 C는 사실은 그 애매하게 됐기 때문에 비타민 C는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연구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사건 중에 보면은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종합 비타민. 진짜 종합 비타민이 나쁠까? 사실은 못 먹는 사람들, 영양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종합 비타민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그냥 기본이기 때문에. 근데 현대인을 살아가면서 잘 먹는 사람들은 굳이 필요가 없다는 거, 종합 비타민이. 그런 거고, 그러면 이 비타민 중에서 어떤 것이 논란이 됐던 걸 보면 얘기했던 비타민 A하고 베타카로틴하고 비타민 E예요. 그래서 최근의 영양제에서는 비타민 A나 E가 종합 비타민 C 부분에 빠져 있어요. 그게 이제 트렌드로 바뀐 거죠. 이게 이제 연구 결과인데요. 특히 흡연자, 이 우리 몸에 이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데 그러면 항산화제 소모가 이제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거에 이제 개인 대표적인 게 이제 항산화제, 지용성 비타민은 A하고 E, 그다음에 수용성 비타민 C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손상이 되면은 이 산화가 돼요. 근데 지용성 비타민은 우리 몸에 축적이 되고 그 수용성 비타민은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조직 내 손상을 주는데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죠. 특히 흡연자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켜서 비타민 A가 흡연자 같은 경우는 폐암 발생률을 증가시켜준다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들이 그래요. 뭐 ATBC라든지 CART 연구 등에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폐암 발생률이 증가시켜주더라. 그래서 가급적이면 종합 비타민을 먹더라도 A가 빠진 걸 먹는 게 좋겠다는 게 최근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논란이 되는 게 바로 칼슘이에요. 칼슘은 2000년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먹었던 영양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성인에서 뼈 건강을 위해서 칼슘을 1000에서 1500ml를 섭취하는 게 좋겠다. 그래갖고 이렇게 나왔고 칼슘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고 가장 많이 먹는 영양제가 이제로서 이제 추천을 받았죠. 그러다가 두 번의 사건이 터집니다. 칼슘이 이렇게 잘 나가다가 이렇게 이제 소비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건데 첫 번째는 2008년도예요. 2008년도가 역사적으로 이제 굉장히 큰 사건이 뭐냐면 비타민 D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 그 NEGM이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유명한 학회지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그 의학적인 학회지로는 네이처랑 이제 똑같아요. 오히려 네이처보다 더 높은 학회지인데 거기에 비타민 D 결핍이라는 논문이 나와요. 그래서 비타민 D가 오히려 더 중요하고 칼슘제 암만 많이 먹어도 비타민 D 안 먹으면은 흡수가 안 되더라. 그래서 그때 일부 칼슘을 먹었던 분들이 이제 비타민 D로 돌아서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더 큰 사건이 언제면 바로 2010년대부터예요. 이때부터 이제 칼슘에 대한 메타 분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칼슘제 먹었더니 오히려 동맥경화증이라든지 뇌졸중 발생률이 더 증가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칼슘제가 거의 이제 안 먹기 시작하는 시기가 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데이터인데요. 이 칼슘제를 먹었던 분들이 마이오카드 인팍션이라고 하는 게 뭐냐, 심근경색. 여기에 이제 그 스트로크라는 거 뇌졸중 했더니 칼슘제를 먹었던 사람들이 더 높게 나와요. 안 먹은 사람보다. 여기도 똑같이 이제 더 많이 발생하더라. 왜 그러냐? 바로 칼슘제는 혈관벽에 이제 축적이 돼서 혈관에 이제 그 손상을 주고 동맥경화증에 유발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음식을 통해서 멸치라든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거고 영양제는 비타민 D를 먹으라는 거죠. 그게 이제 달라진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골감소증이라 갖고 칼슘제를 꼭 먹어야 되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먹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신장결석,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전립선 암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비타민 D로 이제 복용하는 거고 이 골다공증 약이 바이포스포네이트라는 약이 있어요. 이 약을 먹게 되면은 골다공증을 예방을 해주는 데 도움이 되는데 장기로 먹게 되면 잇몸이 약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 약도 보통 1년 먹으면 1년 쉬고 아니면은 뭐 6개월 먹고 6개월 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먹고 빼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이제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영양제 우리가 어떤 영양제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종합 비타민.
가장 대표적인 거죠, 사실은. 현대인이 뭐 영양 상태가 뭐 골고루 영양을 섭취할 수 있다면 굳이 먹을 필요 없지만은 그게 아닌 분들한테 가장 먼저 추천하는 거는 이제 종합 비타민입니다. 종합 비타민은 우리가 부족하게 되면 결국은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영양 굳이 안 먹어도 되는 사람 뭐냐? 과일과 채소 충분히 먹고 견과류 충분히 먹고, 그래서 이런 간단한 영양 성분들을 쭉 먹게 된다고 하면은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연령별로 성인일 때는 비타민 A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소아일 때는 꼭 필요합니다. 비타민 A가 없으면은 성장과 발육에 이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리고 임신 일기 때는 비타민 A가 그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여드름 치료 받을 때 로아큐탄이거든요. 로아큐탄이라는 게 뭐냐면 비타민 A 유도체예요. 그래서 여드름 약 먹는 사람들은 그 임신을 최소한 3개월 동안은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2004년도에 저희가 이제 국제 분자 교정 의학이라고 해갖고 이제 비타민 관련 학회를 갔었는데, 이분이 이제 아브라함 호포라고 해갖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비타민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데, 이분이 그 나야신, 비타민 B3, 고지혈증 치료 뭐 이런데 많이 얘기 나왔던 분이죠. 이때 이제 85세 때인가 와서 이제 정정하게 이제 강의하시고 지금 돌아가셨죠. 이 할머니는 나이가 이렇게 많으신데도 참 열심히 공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같이 찍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공부라는 거는 어떻게 영양이나 이런 내 몸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잘못된 대신 너무나도 잘못된 정보들은 피하는 게 좋고요. 첫 번째 이제 종합 비타민. 2006년도가 하나의 이제 그 테마가 바뀌는 시기인데, 이때가 뭐냐면은 그 미국 이 분자교정학회 중심 의사들, 아까 했던 호퍼, 아브라함 호퍼 박사를 중심으로 해갖고 영양제에 대한 다시 생각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의사들이 이를 질병 예방하고 건강을 찾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말하는 RD,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비타민 결핍 때 먹는 용량 있잖아요, 소량. 그 용량만 갖고는 안 된다. 고함량을 먹어야지 우리가 에너지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이 되더라. 그거를 처음으로 제시한 게 바로 이 인디펜던트 비타민 세프티 리뷰 패널이라는 국제 회의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종합 비타민들이 사실은 이제 함량들이 좀 고함량용으로 바뀌어요.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그냥 말 그대로 뭐 우리가 결핍에 관련된 소량만 들어있던 제품들이 대부분이었냐면은 이때부터는 함량들이 좀씩 올라가요. 특히 비타민 B군 함량들이 올라가요. 왜 B군이 함량이 올라가냐? 그 이유는 비타민 B군이 내 몸에 있는 대사 과정에 제일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부터 나와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중심으로 이제 개발된 비타민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호포 비타민이라고 이런 걸 쓰고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화. 사실은 이제 요새 애들이 별로 옛날에 비해서 이제 그 출산율이 떨어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애들이 옛날에는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워낙 많이 낳고 알아서 이제 커갔던 시기였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는 이제 적게 낳기 때문에 이 애를 잘 키워가는 게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럴 때 어떤 거를 고려해서 영양을 선택할 건가 보면은 그 선택할 관점은 이 네 가지입니다. 결핍 예방, 성장과 발달, 면역력 증강, 그 정신질환 예방, 요 네 가지인데, 이 결핍 영양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영양제가 부족하게 되면은 결핍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비타민 A가 결핍되면 야맹증이 오게 되고, 비타민 D가 결핍되면 구루병, 비타민 K, 뭐 혈액응고 장애, 각기병, 뭐 펠라그라,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영양제가 문제가 되는데, 영양제 중에서 같이 하나에 들어가면은 안 좋은 영양제가 뭐냐면 바로 이 철분제예요. 철분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적을 때는 도움이 되지만은 많이 복용하게 되면 오히려 내 몸에 쌓여요. 그래서 주로 이제 간이라든지 심장에 쌓여갖고 굳게 만드는 그런 영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여자는 생리를 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이 철분들을 외부로 빼줘줘요. 남자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생명이 거의 한 10년은 아닌데 한 5년 정도 차이는 나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거. 그리고 철분제는 다른 영양제,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철분은 항상 혈액 검사를 통해서 빈혈이 있을 때만 따로 복용하는 게 철분 영양제입니다. 그래서 이 철분을 먹어야 되는 시기가 어디냐?
6개월에서 4세 때 이때 성장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때는 고기를 열심히 먹으라고 그래요. 그래야지 애들이 크니까. 그리고 청소년기예요. 이때도 성장이 또 빠른 시기예요.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생리로 인해서 빈혈이 오는 시기, 이런 기간 때 이제 철분이 필요하고요. 근데 철분제를 복용할 때는 항상 이 결핍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먹고, 정상일 때는 철분제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철분은 다른 미네랄들, 아연, 구리, 칼슘, 마그네슘, 망간 등 다양한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먹어야 돼요. 철분하고 호흡이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바로 비타민 C예요. 비타민 C는 오히려 철분의 흡수를 좋게 해줘요. 그래서 철분제랑 같이 먹어도 괜찮은 영양제는 비타민 C고, 나머지 영양제는 가급적이면 2시간 이상 차이를 두고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